좋아요, 구독! 네, 이번 시간 SK증권의 최성원 부분장님과 연준의 3연속 자이언트 스텝에 따른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마련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준이 오늘 새벽에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네. 파월 의장은요, 인플레이션을 목표치까지 낮추기로 결의했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 네. 이 예상보다 점도표가 시장 예상치를 좀 넘어서면서 지금 공포감이 휩싸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경제 전망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3번 연속 금리를 75bp 인상을 했고, 지금 3% 넘어섰잖아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게 거의 0%에서 올라온 걸 따지면 한 3%포인트 정도를 올해 들어서 이제 올해 봄부터 시작했으니까 불과 한 6개월 만에 그렇게 올려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다만 뭐 다들 이 75bp 정도 인상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예상을 해서 처음에 우리 어제 FOMC 끝나고 난 다음에 보면 막 반등도 했어요. 네. 네, 이제 뭐 악재가 반영이 됐다. 재료 소멸,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반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기자회견을 들어보면 사실상 시장의 기대하고는 많이 달랐고 점도표도 뭐 1%포인트 올라간 거죠. 지난번보다. 그것도 불과 이제 3개월 만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굉장히 강력하게 이 인플레이션을 잡고자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경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쁜 전망을 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연준은 좀 침체까지는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시장은 이 정도로 금리가 인상되는 속도로 봤을 때는 아마 내년 정도쯤에는 침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좀 할 거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게 정말 확실해지기 전까지 연준은 자기 스탠스를 바꿀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FOMC 회의 결과에 따른 핵심 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금리의 인상폭은 시장의 예상대로긴 하지만 전도표가 조금 더 상승을 하면서 지금 시장 상황이 논란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연준에 대한 입장은 뭐 경기 침체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긴 하지만 시장 상황 좀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분위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FOMC 결과 발표 후에 국내외 증시 출렁이는 모습인데요. 오늘자 네. 우리나라 코스피 살펴보면 2,310선까지 후퇴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한미 증시에서 주목하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역시 이제 결국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이 FOMC를 비롯한 중앙은행과 물가와의 싸움에 모아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연속해서 시장에 충격을 반복적으로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나 우리가 지금 좀 매일매일만 쳐다보다 보면은 이게 좀 간과할 수도 있는 게 연준의 물가에 대한 전망치, 그다음에 점도표 이런 것들이 차례차례 지금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올라갈 때마다 시장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까지 높였으니 이제는 이제 대충 물가도 고점이고 금리도 조금 있으면은 인하하는 거 아니면 이런 얘기인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깨져가면서 올라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다만 증시라는 건 늘 그렇듯이 가격이 이미 많이 떨어져 있으면 그거에 대한 이제 어찌 보면은 이 반응도랄까요? 민감도는 떨어지게 돼 있죠.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증시가 고점 대비해서 거의 30% 가까이 떨어져 있는 뿐만 아니라 환율로 따지면 환율도 지금 거의 30% 절하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쳐 보면은 한 50에서 60% 정도의 달러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달러로 원화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조금 어찌 보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 물론 다른 지역도 환율이 이제 통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하단은 너무 싸서 많이 싸졌기 때문에 방어가 되고 있지만 상승 모멘텀은 못 받고 재료 끝났다고 오르면 다시 되꺾이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반복되는 시장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이 FOMC 후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결과 발표 후에 우리나라 증시도 굉장히 출렁이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의 선반영에도 불구하고 증시 부담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또 캐시 우드나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의 디플레이션을 경고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경기와 인플레를 둘 다 잡을 수는 없는 것일까요? 어제 발표된 주요 지표들을 종합해봤을 때 네. 경기 침체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일단 파월 의장 스스로가 침체 확률이 이전보다 이제 높아졌다. 뭐 정확히 표현하자면 연착륙 가능성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인즉슨 연착륙보다는 좀 경착륙의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는데 아까 캐시 우드라든지 뭐 일론 머스크 이런 말씀 이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할 수 있는데 이 상황을 보면 경제 당국이라는 거는 항상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앞에 무엇을 더 빨리 해결해야 되느냐가 이슈인 거예요. 디플레이션, 예를 들면 금리를 많이 올린 다음에 이게 경제가 많이 나빠져서 디플레이션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불확실한 미래고 이 사람들한테 지금 중요한 거는 눈앞에 있는 괴물이에요. 눈앞에 있는 괴물이 물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상 그 물가를 잡지 않으면 그 다음번에 디플레이션이 되든 인플레이션이 되든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먼저 집중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주로 또 기술주에 투자하는 사람 또는 뭐 기술주 회사 분이라는 걸 보면 약간 포지션 토크라고 이제 일본 말이 있죠. 일본에서 쓰는 영어. 본인의 이제 포지션하고 좀 영향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연준이 좀 아쉬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냐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거는 이 접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적당하게 물가도 좀 안정됐으면 좋겠고 적당하게 경기도 뭐 크게 침체되지 않은 상태로 가고 싶은 그거를 찾고 싶은 게 지금 연준의 결과예요. 연준이 이번에 파월 의장이 그 기자회견에서 계속 강조해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들이 계속해서 이 지금까지 발표된 데이터와 그걸 통한 향후 전망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 많은 정보를 다 보고서 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그 줄타기를 어떻게 하면 그 선을 찾아낼 수 있느냐를 계속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시장에서 예단해서 이 전망한다거나 또는 그거에 한쪽에 베팅을 한다거나 이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연준의 정책 기조에 따라 현 경기가 좀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뭐 경제 유명 인사들이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 속에서도 연준의 입장은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물가부터 잡겠다라는 기조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한편 환율이 결국 1,400원에 도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거 광달러로 인해서 금융 리스크가 확대된 바가 있는데요. 올해 이 남은 FOMC가 2번 있습니다. 이 강달러 기조에 기름을 붓게 되는 영향 있을 수 있을까요? 네, 강달러는 뭐 당분간 우리 사실 달러 전망이 힘들죠. 그러니까 내년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는 좀 이제 차치하고 올해 말까지는 강달러가 좀 불가피해 보여요. 왜냐하면 미국은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올해 적어도 100bp 금리 인상을 더 하겠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적어도 100bp인데 이제 가만 생각을 해보면 각 나라의 통화정책 결정 회의들이 뭐 한 2번 이 정도쯤 남았습니다. 근데 그 2번 동안 미국을 쫓아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속도로 인상할 수 있는 지역은 유럽 정도뿐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유럽도 이제 굉장히 걱정되죠. 왜냐하면 이미 거기는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올 겨울에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 대란에 따른 경기 침체가 굉장히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을 쫓아서 과연 그만큼은 올릴 수 있을까? 경제 자체는 그만큼 좋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75bp 인상 못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그래서 훨씬 그거보다 낮은 작은 그러니까 폭으로 금리 인상을 할 거고 일본은 오늘 보면 오히려 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달러라는 거는
상대가 되는 여러 통화들의 이제 그 평균된 값들에 대비해서 달러가 어떤 가치를 갖느냐의 부분인데 미국이 상대적으로 어찌 보면은 물가도 높지만 그거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연준이 저렇게 금리를 인상하고 나서는데 딴 데들이 못 쫓아간다면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달러와 강세 요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단지 이제 하나 다행인 거는 이게 우리나라에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만약에 우리나라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면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거 다 팔고 대안들이 막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지금 환율이 달러에 대비해서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온 세상 돈이 다 빠져가지고 미국으로 가느냐?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뭐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는 자금들도 있고 선진국에 투자하는 자금들도 있고 또 통화를 다변화시키려는 수요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찌 보면은 막 심각한 어떤 우려가 발생할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달러와의 강세 자체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이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더 이상 올라갈 가능성은 계속 열어둬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오늘자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면서 일각에서는 1,434원, 1,440원까지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조금 더 강달러 현상은 지속될 것이고 그에 맞는 한은의 금통이 이 기조는 다 따라가지는 못하겠지만 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행인 건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부분이었네요.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으로 확산된 강달러의 상황, 이 강달러의 위력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일조한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부문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네, 그럴 수 있지요. 예, 특히 이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자국 통화 표시 모든 물건이 비싸지는 효과가 나타나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제품들이나 이런 게 물론 유럽 내에서나 또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그 블록에서는 위안화나 또는 뭐 유로가 사용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에너지라든지 또는 그 밖의 원자재들로 달러 결제가 여전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러로 뭔가를 내가 사서 들여와야 되는 데들은 자국 통화로 표시된 물가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비용적 물가 상승 압력이 생기면 이게 돌고 돌아서 왜냐하면 그 나라의 임금을 또 올릴 거고 임금을 올리게 되면 그게 전체적으로 제품 가격도 올릴 거고 나중에 미국에서 수입하시는 분들도 그걸 다시 이제 또 비싸게 수입할 수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미국이 제일 자유롭다고 지금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수입을 할 때는 다시 강해진 달러로 수입을 하게 되니까. 그럼 이제 미국이 각 나라의 상황을 다 고려를 해서 적당히 서로 하자 이런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죠. 미국은 미국의 이해관계에 충실하게 하고 있을 뿐이고 결국은 그 과정에서 내수나 이런 부분들이 위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딴 나라들은 생긴 거잖아요. 왜냐하면 밖에서 수입하는 물건들이 비싸지면 안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나라들이 내수가 불편한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환율 때문에 그래? 그러면은 이거를 좀 문제를 이렇게 좀 희석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면 금리 인상 자체가 또 내수를 망가뜨리니까 내수 위축은 불가피해진다. 하지만 미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밖에서 들여오는 것들의 그 제품 가격들이 싼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실질 소득 측면에서 보면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글로벌리 미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자꾸 이제 뭐 4분기 초만 되면 물가 고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할 거고 제가 보기엔 그거보다는 더 물가의 상승이라는 게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많이 좀 대응을 해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금통위는 또 지난달 25일 이례적으로 4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좀 단행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에 따라 한은의 고민도 깊어질 것 같습니다. 이 한은 역시 금리 인상은 좀 피할 수 없는 선택지가 되는 것일까요? 물론이죠. 네. 예, 제가 보기에는 금리 인상을 하는 게 맞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 마이너스 실질금리 상태잖아요. 비록 정책금리를 좀 올렸지만 물가 상승률 내년도 보면은 뭐 상당히 높은 수준일 텐데 내년도까지의 물가를 보더라도 지금 물가가 아니라 이 1년 후를 보더라도
마이너스 실질금리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는 계속 좀 올려서 금리를 정상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물론 속도의 문제일 텐데 한국은행 총재께서 사실은 한 100bp 정도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미국과의 금리 차이를. 그래서 이전에 한 4% 올릴 정도까지는 우리도 한 3% 정도까지 올리면 되지 않겠냐 얘기를 했다가 이제 또 한 4.4, 뭐 내년에는 4.6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마 그것보다는 우리도 한 100bp나 3.5 정도까지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국내 경제 전반적으로 영향을 좀 미칠 거예요. 뭐 당연히 이 기업들의 자금 조달 코스트도 늘어나는 거고 이미 돈을 빌렸었던 가게에도 부담을 더 느끼게 되는 건 맞는 거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거는 부동산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네. 부동산 시장 쪽에 아마 지금도 이미 좀 꺾이고 있는데 이게 쉽게 살아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물가 하락 압력 이런 거 좀 있죠. 예, 있긴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우리가 지금 당장 더 우려해야 되는 건 부동산이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라는 게 엄청 높은데 부동산이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혹시 어떤 역자산 효과라든지 아니면은 금융기관이 조금 위태해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사실은 더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이렇게 드러나는 건 없습니다만 혹시나 드러났을 때 대비해서 지금은 좀 리스크를 좀 이렇게 방어적으로 가야 되는 리스크에 대해 방어적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한은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기준금리가 조금 더 크게 올라갈 만큼 한은에서도 이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부동산 가격 하락뿐만 아니라 역자산 효과까지 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글로벌 증시 반등 시점을 두고 많은 분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다들 언제 반등하냐 궁금할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과 더불어서 뭐 주도 업종은 어떤 종목이 될지 주목하실 만한 업종들 투자 전략 이야기해 주시죠. 네.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증시가 싸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경기 침체가 돼도 사실 보통 30% 금융위기까지 가면 50% 이렇게 주가 하락하는데 이미 30% 가깝게 하락을 했고 통화도 이미 굉장히 큰 폭으로 약세를 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금융위기까지 가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바닥이 그래도 상당히 단단할 거라고 봐요. 일시적으로야 뭐 예를 들면 사람들이 불안해지면 쏠림이라는 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뭐 그거를 좀 밑으로 한번 내려갔다 올라오는 한이 있더라도 사실 상당히 많은 부분 반영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보면 굉장히 많이 떨어지다가 다시 또 이제 반등하고 지난번에 6월 달에 많이 떨어진 이후에 7, 8월 달에 또 반등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오늘 그 FOMC가 아주 그 저는 제롬 파월 의장이 무서운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본인들이 시장이 선반영하고 이런 것도 다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시장이 선반영해서 예를 들면 조금 나빠지면 다시 긴축을 이제 다시 긴축이 아니라 완화적으로 가겠지 이런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증시를 올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를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본인은 나타나서 다시 그렇지 않다는 거를 강조해 줄게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싸졌으니까 사자. 그래서 또 뭐 한 10%, 15% 지난번에 미국 시장 오른 것처럼 그 오르고 나면 그래? 그러면 니네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의 경제 쪽에 기대 인플레이션도 잘 안 죽고 있다는 얘기네.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강한 얘기를 해주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박스권 대응이 일단 첫 번째. 업종별로 본다 그러면 지금은 사실 그 전체 시장 쪽에서 흔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좀 높여주는 게 좋고 업종별로 보면 경제라는 게 언제나 모든 상황이 나빠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좋아지는 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환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혜를 보는 데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수출입을 하는 회사들 이런 데들은 뭐 모든 나라들이 다 환율이 약세고 달러 빼고 약세라서 조금은 효과가 적겠지만 적어도 액면으로 하는 매출 같은 것들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사 같은 데들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벗어나려고 정부가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 중에 일환으로 나타나는 게 신재생 에너지나 배터리나 이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은 제가 보기엔 단기적으로 항상 기회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보수적으로 그리고 단기 대응을 하실 때는
딴 것보다는 지금의 어찌 보면 증시 전체를 억누르는 이런 상황이 오히려 자신들한테는 이익이 되는 이런 기업들을 또는 업종들을 골라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구독!